안녕하세요. 저는 노년에 예쁜 딸과 사위, 거기에 예쁜 손자까지 얻게 된 복 많은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노년에 웬 딸도 모자라 사위의 손자까지 얻게 된 건지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마치 꿈만 같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 그럼 제가 어쩌다 예쁜 딸을 얻게 된 건지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만나서 이 일 저 일 참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만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기에 저희에게는 의리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족들을 더 잘 먹여 살려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어렵게 자리를 잡고는 동네 한켠에 슈퍼를 하나 얻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슈퍼는 그나마 잘 되었기에 생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간히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고 남편을 도와 슈퍼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까지 잘 키워내고 있었죠.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어도 아들, 딸 낳고는 그 애들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나 우리 애들 사이에서는 슈퍼하는 저희 집이 최고로 쳐져서 항상 우리 애들은 우쭐거리며 학교 생활을 하곤 했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힘든 시간 다 보내고 작은 슈퍼 하나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슈퍼를 정리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꾸려나가 지금은 꽤나 큰 마트로 성장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딸과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 하나가 바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애들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한창 잘 크고 있었고, 저희 부부도 슈퍼를 잘 자리 잡고 동네 터줏대감으로 있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는 그 동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 왔다가 이사 가는지까지 싹 다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 우리 슈퍼 건너편에 있던 고시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시원에서 홀로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아이가 내내 눈에 밟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아이와는 서로 동네 주민으로 얼굴만 알고 있었지 따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인사를 해본 적도 없는 사이였어요. 근데 인연이 생기게 되던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슈퍼로 출근을 해서 가게를 보고 있었고, 저는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먹을 간식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출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가게에 다다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이 기집애야. 당장 너 경찰서 가자. 너 같은 애는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려. 알어? 당장 일어나. 당장 일어나서 경찰서로 가자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훔칠게요. 이 가게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아, 됐어. 다 필요 없고 너 같은 애는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당장 일어나. 경찰서 가자고. 남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가 늘 살펴보고 있었던 여자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엉엉 울며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믿기지 못할 소리를 하더군요. 사장님, 제가 지금 분유값이 없어요. 지금 저 2,000원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이 분유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애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제가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 분유를 훔쳤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는 여자는 자신의 품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의 실랑이가 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거였어요. 애 아빠는 어디 있는데? 당신 남편 데리고 와. 남편이란 놈은 대체 뭐하고 있길래 애가 분유도 없이 굶게 만드냐 말이야. 남편은 잔뜩 흥분한 상태라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되었는지 여전히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나섰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아가씨는 왜 또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얼른 일어나요. 아, 글쎄, 이 여자가 내가 손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분유를 슬쩍 훔쳐가려고 가방에 넣고 있잖아. 내가 그 순간을 바로 봤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훔쳐가고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훔쳐댔을 거 아니야. 아니지. 당신 여기 자주 오지? 그전에도 이렇게 훔쳐간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에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더 그럴 생각 없었어요. 오늘은 진짜로 돈이 다 떨어져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얼굴에 눈물이 범벅된 채로 이야기를 하는 여자를 보면서 저는 짠해서 마음이 아파 혼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리에 앉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아가씨, 그렇게 울지 말고 일단 자리에 앉아봐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진정하고 천천히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봐요. 당신도 흥분하지 말고. 일단 이 여자가 애 안고서 분유를 훔쳤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건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경찰서 얘기부터 꺼내면 어떡해. 평소에는 마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런데? 저는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해 일단 이 둘을 앉혔고 그리고 왜 이 여자가 분유를 훔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듣고자 물어봤어요. 자, 이제 왜 분유를 훔쳤는지 얘기해봐요. 돈이 왜 2천 원밖에 없는 건데 남편은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서를 가든 여기에서 아가씨를 용서해주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아가씨도 분유 훔친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가야 할 걸 왜 분유를 훔치게 된 건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요. 그게 사실 제가 미혼모예요. 남편이 없어요. 뭐? 미혼모라고? 저는 여자 이야기에 너무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다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미혼모라는 이야기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거든요. 네, 미혼모예요. 아니, 애 아빠는 어떻게 됐길래 이 나이에 미혼모가 됐어요. 그게 원래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애 가지고 나서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당해서 그 남잔 도망가고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아이 키우고 있어요. 애 아빠가 도망갔을 때는 이미 만삭이 되어버려서 애를 지울 수도 없어서 낳게 된 거고요. 아니, 만삭이 내 엄마를 두고 파혼하고서 도망을 갔다고? 그 애 아빠는 어디로 간지는 전혀 모르고? 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자는 내내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오히려 미안했는지 멋쩍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되물었어요. 아가씨,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아하니 이제 성인은 된 것 같은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일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애가 있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애가 며칠 전에 갑자기 아프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돈을 다 써버려서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굶고 애도 굶고 있었는데 저는 굶더라도 애는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분이 훔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애가 아프고 굶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정말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머리까지 푹 숙여가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고, 우리 남편은 이제 화를 냈던 걸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 아가씨, 그럼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보아하니 행색이 굶은 것 같네. 애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니 일단 얼른 이 분유로 먹여요. 남편은 훔친 분유로 인해 화를 많이 냈었는데, 이제는 아예 분유를 가지고 가라고 여자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분유에 몇 개를 더 얹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는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차려서 먹였어요. 아가씨, 먹어야 힘을 내지. 아가씨도 먹어야 힘을 내서 아이를 키울 거 아니야. 자, 일단 차린 거 많이 없지만 얼른 들어요. 저는 집도 따뜻하게 데워놓고는 애들 주려고 만들었던 간식에 얼른 콩나물국을 끓여서 밥과 함께 주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밥을 먹지도 않고 계속 밥상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아가씨, 얼른 먹어. 울지 말고. 어? 너무 울면 힘들어. 진 다 빠지면 애도 못 봐서 힘들어. 그럼 애도 힘들 텐데, 그러니 어여 먹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여자는 내내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밥을 힘겹게 먹었어요. 뜨신 밥을 언제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손을 덜덜 떨면서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말 짠하더군요. 그래서 물도 떠다 주고 국도 부족하다 싶으면 얼른 더 갖다 주면서 챙겨줬죠. 그렇게 한참을 밥을 먹고 나서는 아이가 잠들어 잠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저는 궁금한 것들을 더 물었습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뭐 좀 더 물어봐도 될까? 네, 물어보셔도 돼요. 부모님은 어디 있어요? 애를 혼자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면 부모님한테 가도 되잖아. 아니면 도움을 좀 요청하던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 두 분 다 몸이 좀 불편하세요. 나라 지원만 받고 두 분 생활하기도 힘드신 분들이라 제가 따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서요. 아유, 그랬구나. 그 도망간 애 아빠는 연락이 전혀 안 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으면 그래도 전혀 책임질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저희들은 결혼할 생각이었고 그 남자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임신한 것도 기뻐하긴 했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많이 심했어요. 그쪽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50만 원 주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절대로 결혼을 허락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남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 저도 그냥 그 돈 받고 끝냈어요. 저를 많이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점점 반대가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자기만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연락이 뜸해지면서 나중에 나의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그만 끝냈어요. 받은 50만 원 가지고 고시원 잡고서 알바하면서 애 낳고 키우는 것까지 다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잘 몰랐는데 정말 힘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자는 다시 한번 울면서 저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토닥이면서 또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그럼 부모님한테라도 가지 그랬어. 부모님이 아무리 몸이 불편하셔도 이렇게 내 새끼가 혼자서 애 낳고 키우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리고 본인도 힘들고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있어야 마음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아빠는 원래 장애가 좀 있으신데 지금 불편한 몸으로 엄마 병수발까지 하느라 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까지 보탤 수가 없었어요. 실은 오빠도 있긴 한데 저희 오빠는 연락 두절된 지 오래고요. 원래부터 반항기가 심했는데 고등학교도 자퇴하고는 아예 집 나가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 저까지 이런 줄 알면
저희 엄마 병도 더 악화되고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병원 가서 애도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젊은 여자를 보며 혼자서 얼마나 소갈이를 많이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마침 아이가 깨서 울길래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재우라며 여자를 보냈고 그 아가씨도 저한테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한 가지 상의를 했죠. 여보, 오늘 그 아가씨 얘기 듣는데 사정이 정말 딱하더라. 듣는 내내 눈물이 나서 혼났어. 그래서 말인데 그 갓난아기가 좀 클 때까지만 우리가 옆에서 후원을 해주는 거 어때? 당신도 들었잖아. 그 정도 사정만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게.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무조건 화부터 낸 게 미안해지더라고. 당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도 사업 실패로 힘든 일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 사람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각도 못 해본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 그걸 나는 당신이랑 같이 겪었어도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여잔 지금 혼자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 당신 좋을 대로 해. 나도 얼마든지 후원해주고 싶으니까. 역시나 제가 아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오히려 열심히 나서주었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서 그 아가씨를 도울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후로 1년 동안 그 여자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생활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각종 용품까지 구매를 해주면서 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그 아가씨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를 모을 수 있도록 지출이 꽤 큰 고시원비까지 대주었어요. 심지어 생활비까지 전부 아낄 수 있도록 매 끼니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끔 했죠.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독해진 저희는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가 되어서 거의 가족처럼 지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설거지 딱 끝나면 과일도 내갈 테니까 얼른 거실로 가셔서 쉬고 계세요. 아이고, 알았어. 우리 주영이 고맙다. 그럼 나 우리 주영이만 믿고 거실 가서 좀 쉬고 있을게. 저희는 서로 편하게 대할 정도로 친해졌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과도 정말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월급 받은 날이라 고기 사왔어요. 저녁 따로 차릴 필요 없이 우리 오늘은 고기 구워서 먹어요. 아저씨 슈퍼에서 상추도 벌써 받아왔어요. 이것도 제가 씻어 놓을 테니까 불판만 꺼내주세요. 아유, 참. 너 월급 받으면 너한테 쓰라니까 무슨 또 고기를 사왔어. 너 이따가 이거 고기 먹고 슈퍼로 내려가서 아저씨한테 고깃값 달라고 그래. 알았지? 아, 이미 아저씨가 고깃값 주신다는 거 제가 거절하고 왔어요. 제가 아줌마 아저씨한테 그동안 받아먹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하게 하세요. 대신에 상추는 제가 안 사고 공짜로 받아왔으니까 이걸로 넘어가자고요. 원래 이렇게 밝은 애였나 싶을 만큼 주영이는 저희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점점 더 활기가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저희가 틈틈이 봐주면서 알바도 열심히 하게 해주었더니 점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희 부부도 뿌듯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한 번은 더 크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네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신혼 초반에만 좀 챙겨주다가 그 이후에는 서로가 결혼 기념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죠. 저희 둘이 안 챙기니까 우리 애들도 저희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를 잊고 산 세월이 오래였죠. 근데 어느 날 주영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줌마, 근데 아줌마랑 아저씨는 결혼 기념일이 언제예요?
저는요, 결혼하면 제일 크게 가지고 있던 로망이 남편이랑 결혼해서 첫 결혼 기념일을 서로 챙겨주는 건데요. 그게 앞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은 몇십 년째 매년 챙기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부러워요. 부럽긴. 나나 우리 남편은 사는 게 각박해서 언제 결혼 기념일을 챙겨봤는지 기억도 안 나. 아주 결혼 초반에 몇 번 챙긴 적은 있었어도 애들 낳고 키우고 남편 사업하고 집안 세우면서는 둘 다 정신이 없어서 한 번도 못 챙겼지 뭐야. 그래서 우리 결혼이 언제였는지 나 기억도 안 나.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결혼 기념일만큼 로맨틱한 날이 어딨다고요. 빨리 기억해 보세요. 빨리요. 저한테 하도 성화를 내며 결혼 날짜를 생각해 보라고 하기에 저는 결혼 사진까지 꺼내서 날짜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저희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더라고요. 올해는 남편과 아주 오랜만에 좀 챙겨볼까 싶었는데 글쎄 주영이가 크게 한 건 해주던 거 있죠? 결혼 기념일 당일이 돼서 저는 애들도 어차피 다 컸겠다. 남편이랑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글쎄 주영이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무언가를 하나 건네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오늘도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녁 잘 먹은 대가로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 갑자기 웬 선물? 아이, 얼른요. 얼른 이거 받으세요. 저희는 어리둥절하며 주영이가 건네주는 것을 받았고 놀랍게도 그것은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주도로 가는 티켓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물었죠. 아니, 이게 어디서 났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아이 참, 이걸 뭐 저 혼자 준비한 줄 아세요? 아줌마 아저씨 아들이랑 딸도 그동안 용돈 모아서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애들 꼬셔서 아줌마 아저씨 멀리 여행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마침 딱 괜찮은 표가 나왔더라고요. 두 분 다녀오시는 동안 가게는 제가 볼 테니까 이번 기회에 편하게 쉬시다가 오세요. 무슨 소리야? 너 일은 어쩌고? 저는 알바생들 다 대체해서 쓰면 되잖아요. 며칠은 가능하니까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저는 우리 애들도 돈을 모았다곤 했지만 어쩐지 주영이까지 내 자식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주는 것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 이게 무슨 호강이야. 고맙다, 주영아. 너 쓸 것도 부족할 텐데. 정말 호강한다. 우리가 네 덕분에. 남편도 고마웠는지 주영이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을 하던 거 있죠? 덕분에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단둘이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요 예쁜 것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용돈까지도 챙겨서 몰래 가방에 넣어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어찌나 극구 안 받겠다고 하던지 하여간에 고집이 센 아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서로 그렇게 너무 잘 지냈어요. 이렇게까지 서로가 잘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잘 맞기까지 해서 신기할 정도였죠. 한 1년간을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낼 것이라 믿었던 순간에 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영이의 아들이었던 지우가 돌이 되던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지우의 돌잔치를 해주기 위해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라도 할까 싶어 주영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주영이의 부재였고 편지 하나 딸랑 남겨놓고 주영이는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죠. 저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주영이는 집에 언제 왔었는지 남편은 일을 하고 저는 일이 있어 외출하고 있던 사이에 집에 와서 각종 반찬들까지 해놓고는 편지 하나 남겨놓고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얼른 열어본 편지를 보며 저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줌마, 아저씨, 제가 이렇게 반찬까지 남겨놓고 편지까지 쓰니 놀라셨죠?
지금까지 저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1년 동안 저는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받았어요. 이 은혜는 제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줌마 아저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우리 애도 돌이 되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저 밥해 주시고 우리의 분유에 기저귀에 필요한 모든 육아용품까지 다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심지어 우리 지우 돌잔치까지 챙겨주신다고 하셔서 저는 진짜 두 분이 저에게는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 그 마음 잘 받고 저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 지우에게 큰 사랑 주면서 멋진 엄마가 되어 볼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두 분은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아셨죠? 저 꼭 돌아올 테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계셔 주세요. 혹여라도 제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꼭 은혜는 갚으러 올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리울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두 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절절한 편지를 남겨놓고 떠난 주영이가 저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니 정말 아쉽고 보고 싶더군요. 그리고 우리 애를 잃어버린 것 마냥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눈물까지 흘렀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이 많이 달래주었습니다. 아휴, 그 어린 것들이 어디로 갔을까, 여보? 애들 잘 지낼까? 어? 마음이 안 놓여, 내가. 어쩜 좋아? 걱정하지 마. 잘 지낸다고 했으니 잘 지낼 거야.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었고, 저희 부부는 그래도 주영이와 지우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그 핸드폰 번호마저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 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로 저와 남편은 언젠가는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아이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뒤에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깜짝 놀랄 소식이 들려왔고, 저와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10년 뒤 들려온 소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핸드폰 번호부터 시작해서 집과 슈퍼까지 모든 걸 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주영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10년 뒤에 생각지도 못하게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줌마, 저 주영이에요. 10년 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 기억하세요? 뭐? 주영이라고? 기억하고 말고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야 지금? 잘 지내는 거야? 아줌마, 아직 그 슈퍼 그 자리에 계시죠? 조만간 제가 찾아뵐게요.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당당하게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주영이는 조만간 저희에게로 찾아온다는 소리만 한 채 전화를 끊었고 저희는 그날부터 주영이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저는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밖에서 남편이 소란을 피웠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그 슈퍼 문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인물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름 아닌 제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주영이었어요. 남편은 슈퍼 앞마당을 쓸다가 멀리서부터 울면서 다가오는 한 여자를 보았고 그게 바로 주영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주영이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난리가 난 거였죠. 그리고 그 소란에 저도 나가보니 10년이 지났어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얼굴이 있어
저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주영아, 너 주영이 맞니? 어? 진짜로 주영이 맞아? 아줌마, 네, 저예요. 저 주영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주영아. 이제야 너를 보다니. 너를 이렇게 보게 되다니. 이게 무슨 꿈이니? 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제가 너무 오래 아줌마 아저씨를 기다리게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된 거야.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어? 말 좀 해봐. 저와 주영이는 엉엉 울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진정하라며 일단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그날은 가게 문도 닫고는 집으로 올라가 주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이야기해봐.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냐고. 그게 아줌마 아저씨도 지우 아빠에 대해선 들으셨었죠? 저랑 결혼까지 했었다가 파혼하고 도망간 거요. 저는 그대로 그 남자랑 끝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남자는 아니었더라고요. 너무 쉽게 저를 포기한 것 같아서 정말 내색은 안 했지만 미워하면서 지냈었는데 지우 돌잔치쯤에 그 사람이 갑자기 절 찾아왔어요. 저랑 지우를 완전히 책임지겠다며 집까지 나왔더라고요. 뭐야? 아니, 그래서 같이 간 거였다고? 네. 저와 남편은 주영이가 하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어서 주영이에게 들은 그동안의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주영이와 파혼을 하고 떠나간 애 아빠는 당시 다름 아닌 의대생이었고, 그 남자의 부모는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의 인생을 주영이가 망쳐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극구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죠. 주영이는 부모님의 사정도 안 좋고 당시 주영이의 상황도 변변치 않다 보니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도 다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 남자가 당시 의대생이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의대생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주영이를 떠난 척했지만 실은 그 뒤에서 다시 주영이를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주영이조차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었어요. 그 남자는 잠수를 탄 듯 했지만 뒤에서는 의대생 6년을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본인이 주영이와 지우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의대생 과정을 다 졸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주영이도 더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주영이를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이 지우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시점이었고 그때 그래서 주영이와 지우가 사라지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자신에게 있던 돈이랑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금이랑 각종 보석들도 다 팔고 대학 등록금으로 받은 돈까지 다 가지고 가출을 해서 주영이를 포기 못하고 온 거였어요. 그러니 주영이도 더 그 남자를 믿고 같이 떠났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남자는 주영이와 헤어지고 있는 동안에 자취를 한다고 하면서 그 부모에게 집을 얻어냈었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다시 빼고서 그 돈을 가지고 주영이를 찾아왔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이후에는 그 남자가 가지고 온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셋이서 지냈고 그 이후에는 그 둘이서 지우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니까 행복했었다고 말하더군요. 당시 그 남자는 의대는 계속해서 다녔고 6년 과정을 잘 마치고 국가고시까지 마친 후에 어엿한 의사가 되어서 주영이와 지우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를 떠난 딱 10년이 되던 시점에 본인들의 생활을 완전히 다 자리 잡은 이후에 훌륭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부부를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는 네가 그렇게 갑자기 떠난 이후로 네가 잘 살고 있는지, 지우가 어디 아프진 않은 건지 정말 걱정 많이 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그걸로 됐다. 그걸로 이제 다 됐어.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좀 안아보자. 세상에나 그 작던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 그래. 이제 우리 지우가 다 커서 초등학생이겠네. 벌써 초등학생이겠어. 저는 옆에 주영이의 손을 잡고 온 지우를 꼭 껴안았고, 지우는 제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저 울면서 자기를 안는 저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 따뜻함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근데 저 보여드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사실 자기가 바로 나타나면 아줌마랑 아저씨가 많이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다고 차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도 같이 왔어요. 뭐라고? 남편도 같이 왔어?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고 얼른 올라오라 그래, 얼른. 저희는 남편까지 같이 왔다는 소리에 얼른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고, 생각보다도 훤칠하고 잘생긴 사내가 들어와 깜짝 놀랐었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영이 남편입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하고, 주영이 그렇게 갑자기 데리고 간 것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 이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주영이 데려갈 생각만 했어서,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좀 미련하게 군 구석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이 제가 없는 동안에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훤칠한 주영이 남편은 저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깍듯하게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마치 사위라도 본 듯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영이 다시 찾아줘서 고맙고, 우리한테까지 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우리야 다 주영이가 잘 살길 바래서 한 일인데, 그렇게 갑자기 떠났어도 이렇게 둘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참 잘했어요. 그리고 참 고맙소. 저는 또 눈물이 나면서 주영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의대 졸업하면서 부모님이 학교로도 찾아오고 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대체? 아, 그게 학교로 몇 번 찾아오시긴 했는데 자꾸 주영이를 반대하셔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혀 깨물겠다고 하면서 완고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는 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은 죽어도 허락을 못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그냥 인연을 거의 끊은 상태고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찾아뵐 날이 오겠죠, 뭐. 아이고, 그랬구나. 그동안 둘이서 마음고생도 많았겠네. 많았겠어. 저희는 그렇게 다시 앉아서 넷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듣는데 정말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주영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는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아줌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무리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 아줌마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르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런 거예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왜 속상하게 이렇게 많이 상해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두 분한테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주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를 보면서 또 울면서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숨김없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어, 그게 있지? 나 지금 위암이라 투병 중이야. 내가 노년에는 참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암이 찾아왔더라고. 다행히 치료를 하면 낫는 수준이라고 해서 지금은 치료받고 있어. 근데 참 한번 생긴 병을 없애는 게 쉽지가 않네. 아줌마, 이렇게 아프신 것도 모르고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줌마. 아니야, 아니야, 주영아. 나는 이렇게 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네가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난 그걸로 충분하다. 정말이야. 지금 내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아줌마, 그런 소리 마세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줌마 다 낫게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주영이는 제가 약한 소리를 하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주영이가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주영이 남편은 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거기가 위암을 잘 보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주영이는 저를 그쪽으로 병원을 옮기게끔 했고 제가 위암을 치료받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영아. 나 그냥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 쓰지 말어. 나 치료받을 돈 정도는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돼. 아줌마, 무슨 소리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줌마는 저한테 우리 지우 분유의 기저귀에 저 생활비까지 할 거 못할 거 다 해주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줌마 아저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라고. 10년 전에 떠나기 전부터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잖아요. 그거 실천하는 중이니까 저 막지 마세요. 그저 아줌마는 충분히 잘 드시고 충분히 쉬면서 치료받을 거 다 받으면서 호강하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나아서 저랑 더 오래 보시죠. 그리고 지금 아줌마 아저씨 애들도 엄마가 낫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치료에 전념하세요.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일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유, 그래도 내가 받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가 없이 과해. 그러니까 이쯤 해. 우리 아줌마 또 고집 나온다.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저 말리지 마세요. 무조건 저는 우리 아줌마 싹 다 고쳐드릴 거니까 아줌마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남편이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모셔서 치료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아줌마는 그냥 그 호의 받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 극구 치료비를 다 내겠다고 하는 주영이를 보면서 못 말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그 애가 주는 호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이 2명을 대학교를 보내면서 저와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자니 벅찬 것이 사실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인이 되어서 치료비를 더하고 있긴 했지만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영이가 마치 선물처럼 나타나 제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료비까지 다 내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결 살겠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기적은 이것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 경과가 좋아서 저는 점점 위암이 나아가고 있었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던 시점에 주영이네 부부가 저희를 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찾아온 진짜 기적이었어요. 아줌마,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아줌마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줌마, 오늘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찾아왔어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 아저씨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 거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도 아무 소리 않고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아줌마 아저씨만 괜찮으시다면 저 이제 아줌마 아저씨 딸로 살아도 될까요? 앞으로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갑작스런 주영이의 말에 저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지만 이내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주영아? 네가 우리 딸이 되겠다고? 네. 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고 아빠도 오랜 시간 겪은 장애 때문에 결국에는 엄마 따라서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더 아줌마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제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까지 주셨던 두 분이라서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 분을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두 분이 없었더라면 저랑 지우 벌써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저랑 지우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랑 남편은 주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없이 대답을 했고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주영아, 내 딸 해다오. 네가 이렇게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해. 사실은 10년 전부터 내가 먼저 그러고 싶었어. 우리 예쁜 주영이 내가 평생 딸 삼고 옆에 끼고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떠나버려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내가 너를 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고맙다. 고마워. 먼저 이렇게 내 딸 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아줌마,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앞으로 아줌마 아저씨 사이로 평생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이 불러다가 일도 시키고 밥도 먹여주고 해주세요. 아셨죠? 네, 장모님 장인어른,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라 부모님의 사랑이 많이 간절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주영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보살펴 주신 두 분, 제가 평생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저희 부모님으로 생각하며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 언제든 저 편하게 불러주시고 사위 노릇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네, 알겠어. 고맙네, 우리 사위. 이렇게 흔쾌히 우리 사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네. 이제는 남편도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제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을 갖게 되었고 덩달아 예쁜 사위에 손자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딸 부부와 손주가 생긴 지 2년이 지났고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찾아오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친자식들도 학생 때 함께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서로가 친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주영이랑 사위가 어찌나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지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뭐라고 했네요. 이제 제 친자식들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옷 사 입으라고 돈 주고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줘가지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잘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든든하기도 하답니다. 심지어 우리 첫째 딸이 된 주영이는 지금 뒤늦게 둘째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만삭이라 바쁜 사이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고 제가 주영이네 집에 가서 틈틈이 주영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저희 부부와 주영이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한 사이. 그러니 이렇게 생판 모르던 남에서 시작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영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놓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에 큰 기적이 오게 되리라 믿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더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으로 인해 지옥과 천국을 넘나들며 살아온 70대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늙지 않고 푸릇하게 살아있을 것 같던 제가 어느새 칠순을 훌쩍 넘어 시들어가는 낙엽이 되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걸어왔던 삶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 꽤나 잘 살아왔구나 싶어져 괜스레 흐뭇해지는 요즘입니다. 얘 순자야, 부처님 공약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이는 법이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입에 닳도록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어 먹이셨어요. 당신 자신과 저 두 모녀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요. 네가 뱃속에서 망아지만큼 커졌을 무렵에 갈 곳 없는 나를 받아준 곳이 바로 가난한 절의 스님이었단다. 당신은 지금보다도 세상이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지. 그러니 스님에게 시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니? 그런데 스님은 자신은 길가의 들풀을 뜯어 삶아 먹으면서도 내게는 그조차 귀했던 감자며 옥수수 등을 삶아 먹이셨어. 심지어는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마저 밥을 지어서 내게 주셨지. 산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조산사도 없이 스님 손에 어렵게 세상에 나온 게 바로 너란다. 어린 시절 만난 동네 오빠가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을 갔고 외할아버지는 집안에 먹칠을 했다며 그날로 엄마를 쫓아내셨다는 이야기. 그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 정착한 절에서 저를 낳았고 그 스님이 아니었으면 엄마도 저도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 바로 이게 엄마 말씀의 주된 패턴이었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다고 하셨다.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여태 살아있어 날 도울 수 있었다고 말이야. 당장 내가 베푼 일이 내게 돌아오진 않아도 분명 너의 선행은 세상에 멀리 퍼져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될 거야. 어린 저에게는 아직 알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한 말이었지만 5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은 두고두고 제 마음에 새겨졌었어요. 저는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진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더더욱 악착같이 일했죠. 그러던 와중 일하던 공장에서 제게 다가와준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공장 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천의 고아인 그는 20대 시절 한 번 결혼을 했지만 아내 출산 중 아내와 아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요. 물론 처음엔 그의 마음을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좋다는 그에게 저는 도대체 제가 왜 좋은지 물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예쁘지도 않은 제가요. 쫓는이 없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아둥바둥 사시는 순자 씨가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으면서요. 뭐랄까,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남들 눈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았을 뿐인데 정작 나 스스로에 대한 여유가 가난해져 버렸구나 싶어서요. 그런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주었다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천천히 가까워졌고 35의 늦은 나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여서인지 아이가 곧잘 들어서지 않았죠. 갖은 노력 끝에 4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품에 안아본 아이가 바로 제 딸 소민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딸의 나이 고작 5살에 급성 백혈병, 정확히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라는 재앙이 찾아왔을 때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난 정말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자책하지 마, 소민 엄마.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소아백혈병이라니. 하고 많은 아이 중에 왜 하필 우리 소민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소민이를 낳아서 그게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일찍 했어야 했는데 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 죄 없는 소민이 어떡해요, 여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처음엔 작게 흐느끼다가 점점 감정이 격앙되어 저는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타일렀어요.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고라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 그런 사고가 지금 우리 소민이한테 일어난 거야.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소민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소민이는 더 아프고 혼란스러울 거야. 남편도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자신을 추스리기도 전에 소민이와 저까지 챙기느라 많이 지쳤을 그를 생각하니 저도 점차 정신을 다잡게 되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딸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소아암 병동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당시 저와 소민이는 병실에서 지내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던 때였죠. 소민이 앞침대에 새로운 남자아이가 입원을 하더군요. 아이 엄마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앳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병동이 낯선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아이 또한 많이 불안해 보였고요. 저는 한 달 전 저와 소민이가 생각났습니다. 두렵고 낯설 테니 먼저 말을 걸어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제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입원한 지 한 달 됐어요. 우리 같이 잘 이겨내봐요. 저 또한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와중에 어린 여자의 손이 벌써 왜 이렇게 거친지 힘들게 살아온 삶이 느껴져 괜스레 더 애착이 갔습니다. 제가 아이 엄마와 인사를 하자 소민이 또한 침대에서 내려와 멀뚱멀뚱 침대에 앉아있던 남자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해맑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 나는 5살이고 박소민이야. 너는? 나도 5살, 김태영. 박소민? 그럼 너 여자애야? 근데 머리가 왜 그래? 태영아. 어린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질문 또한 순수하더군요. 태영이는 항암 치료 전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을 대비해 미리 짧게 민 소민이의 머리를 보고 태연하게 물었어요. 태영 엄마는 당황하며 아이의 어깨를 끌어쥐었어요. 여기선 이렇게 밀어줘야 나중에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게 자란대.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다 그래. 너도 곧 이렇게 밀걸? 그치, 엄마? 뭐? 엄마, 나도 저렇게 머리 밀어요? 싫은데, 내 머리카락은 원래 튼튼해서 괜찮은데. 다행히 소민이는 상처를 받은 것 같진 않았어요. 머리를 밀기 싫다며 울먹거리는 소민이에게 아무렇게나 둘러댄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반면 태영 엄마는 태영이의 말에 당황한 것 같았죠. 저는 태영 엄마를 대신해 태영이에게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태영이는 아직 잘 모르겠구나. 원래 5살 땐 다들 머리를 한 번씩 밀어주는 거야. 그래야 평생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거든. 아줌마도 어릴 때 똑같이 했었어. 그날 밤이었어요. 소민이가 잠든 것을 본 후 익숙하게 간이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불빛이 들어오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태영 엄마가 조심스레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이번 첫날이지만 그런 것 치고도 하루 종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기에 저는 괜스레 마음이 쓰여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태영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걸 보니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껏 울어요. 원래 첫날이 제일 힘든 법이에요. 그러다 아이가 머리를 미는 날 또 한 번 울고, 처음 항암 치료 받는 날 또 한 번 울고, 계속해서 울음을 참을 날이 많으니까 오늘 한 번에 실컷 울어버려요. 저희 태영이는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의 위로에 태영 엄마는 울먹이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차하며 괜한 말을 했다 싶었어요. 소아암 병동에서 돈이 없어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있는 아이들은 드물지 않게 있었거든요. 당시엔 보험이라는 것도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닌 때라 입원비와 치료비를 부모들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시기였어요. 거기에다 항암 치료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해서 저와 남편 또한 모아둔 돈으로 감당이 될지 크게 걱정을 하던 차였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니, 아기 엄마, 도와줄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따로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는 법이니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태영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눈물이 그치지 않았는지 태영 엄마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녀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그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태영 엄마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머쓱했던지 괜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별 말씀을요. 제가 먼저 애기 엄마를 뒤따라 나온 건데요. 소민이 엄마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하실 수 있지만 엄마처럼 느껴져서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울음이 더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엄마 같다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인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계시지 않나 봐요. 제가 아까 괜한 말을 꺼냈죠. 미안해요. 아니요, 살아 계실 거예요.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요. 저 20살에 태영이를 낳았어요. 애 아빠는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나 몰라라 도망갔고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계집애가 함부로 몸을 굴리고 다니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그 뒤로 정말 두 번 다시 저를 받아주시질 않더라고요. 완전히 의절당했죠. 저는 그래서 가족도 친척도 없이 태영이 하나뿐이에요. 태영 엄마는 다시 눈시울이 흐려지려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저대로 심란해져 잠시 말을 아꼈고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사정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일인지를요. 어머니를 떠올리자 더욱 마음이 편치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어쩌겠어요. 태영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태영 엄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쓰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민이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앞자리의 태영이는 항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치료만 받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태영이는 점점 몸에 멍이 들거나 출혈이 잦아졌고 간이 붓기 시작했는지 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태영 엄마는 처음엔 이곳저곳 연락을 취해 돈을 빌려보려는 것 같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돌릴 곳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는지 망연자실해하던 태영 엄마는 매일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딘가에 숨어 숨죽여 울고 오는 것 같더니 이젠 병실에서도 틈만 나면 소리내어 울더군요. 아휴, 그만 좀 울지. 병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애써 참고 있는데. 다른 아이의 보호자가 나지막이 구시렁대긴 했지만 그 이상 아무도 태영 엄마에게 뭐라 한마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맥없이 아이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심정이 어떤 건지 다들 짐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거의 진 늦은 저녁이었어요. 태영 엄마가 쭈뼛대며 조용히 저를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저, 소민 엄마,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얼마든지요. 가뜩이나 매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저에게 부탁이라니 저는 그게 뭐든 들어주자 싶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영 엄마의 부탁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부탁이었어요. 저 당분간 저녁에 외출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태영이를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낮에도 아니고 저녁에요? 태영이를 봐줄 수야 있지만 무슨 일이에요? 태영이를 저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무슨 방법이든 써보려고요. 태영 엄마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 계속해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계속해서 태영 엄마를 추궁했어요. 무슨 방법이라뇨?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 밤에? 태영 엄마, 혹시 유흥가에 나가려는 거예요? 마치 젊었던 태영 엄마는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태영 엄마가 너무도 안타까우면서도 그녀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영 엄마,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애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정말로 태영이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태영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저대로 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나도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 태영 엄마, 그렇게 해요, 우리. 태영 엄마는 울먹이며 거의 절규하듯 외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런 꽃다운 나이의 여자가 그런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려는 걸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와의 옥신각신 끝에 결국 태영 엄마는 알았다며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들여보낸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태영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은 다음 날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그날따라 태영 엄마는 울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에 잠긴 그녀는 그날 저녁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이 끝난 소민 아빠가 며칠 만에 병원에 들렸죠. 소민이는 좀 어때? 아까 5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왔어요. 애가 아주 녹초가 돼서 지금 깊게 잠들었어요. 남편과 전 평소대로 소민이의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저는 남편에게 어려운 부탁을 꺼냈어요. 저 소민 아빠 미안하고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저는 태영이네의 딱한 사정을 남편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착한 남편 또한 가슴 아픈 내색을 내비쳤어요. 제가 다음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이어진 제 말을 듣자 남편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을 담보로 하면 한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
태영이네한테 병원비를 빌려주면 안 될까요? 소민 엄마,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야. 태영이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질 순 없어. 그래도 우리 소민이랑 같은 나이 아이인데 어떻게 죽어만 가는 걸 지켜만 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 돕고 싶어 하는 거야, 소민 엄마?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태영 엄마랑 똑같은 상황에서 절 키우셨던 저희 어머니요. 야, 여보, 제가 평생을 더 잘할게요.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요. 네?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과 선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던 저는 본 적도 없는 스님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은 차마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돈 봉투를 들고 다시 병원에 찾아왔어요. 기왕 도와주는 거 소민이 치료비를 제외하고 끌어올 수 있는 한계까지 끌어모았어. 가서 얼른 전해줘. 아이 엄마가 또 다른 마음 먹기 전에. 여보, 고마워요, 정말로. 그리고 이 돈 돌려받을 거라는 마음은 내려놓기로 하자, 우리. 당장 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낸다고 태영이네 사정이 나아지진 않을 테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차마 남편에게 염치가 없어 꺼내지 못했던 말인데 먼저 저렇게 말을 해주니 정말로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내가 참 선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그 길로 태영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마침 태영 엄마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태영 엄마, 어디 가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돈 벌러 가려고요. 그렇게까지 저를 말려주셨는데 죄송해요, 소민 엄마. 저희 태영이 좀 잘 돌봐주세요. 기다려요. 이제 일 나갈 필요 없어요. 자, 받아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본 태영 엄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더니 이내 두 눈을 꾹 감고 다시 제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런 큰 돈 저는 못 받아요, 소민 엄마. 전 갚을 능력도 없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받아요. 태영 엄마 통화하는 거 우연히 몇 번 들었는데 전 회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죠. 그 사람들이나 저나 생판 남인 건 마찬가지니까 저한테 빌려달라고 먼저 부탁했다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갚는 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얼른요. 일단 태영이부터 살려야죠. 우린 엄마잖아요. 눈 딱 감고 미안함을 무릅쓸 줄도 알아야죠. 그쵸? 저는 망설이는 태영 엄마의 손에 다시 봉투를 꾹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든 태영 엄마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민 엄마. 이 은혜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자자, 죽지 말고 살아서 갚으시고 얼른 원무과에 가봐요. 항암 치료 일정도 예약하고. 네. 태영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제게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어요. 앞으로 갚아야 할 큰 액수와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짐진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에게 받은 선행을 남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뿌듯하기도 했죠. 다행히 소민이와 태영이 모두 너무 늦지 않은 초기에 병원에 온 터라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민이는 2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몇 년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긴 해야 했지만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해요, 소민 엄마. 소민아, 퇴원 축하해. 태영 엄마는 약간의 부러움이 섞였지만 진심 어린 눈으로 소민이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만 먼저 퇴원해서 미안해요, 태영 엄마. 미안하긴요. 그런 말 마세요. 태영이도 많이 좋아졌으니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가서도 꼭 연락하게 해요. 알았죠? 항상 힘내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요. 이게 다 소민이네 덕분이에요. 항상 감사하며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갚을게요, 이 은혜. 그렇게 우리 가족은 희망이 가득한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소민이는 그 이후 엄마 아빠에게 건강하고 예쁜 딸로 보이고 싶어서인지 사고 한 번 안 치고 착한 딸로 자라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태영이 엄마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태영이 엄마는 어떤 연문인지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괜히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찾아다닌다면 병원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채업자로 생각할까봐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었죠.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만날 인연은 언젠가는 꼭 찾아온다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었다면 꼭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르더라도 만날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가정을 돌보며 살아갔네요. 그렇게 우리 소민이는 성인이 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해서 말괄량이 소녀에서 듬직한 숙녀로 성장을 했답니다. 소민이가 첫 월급을 받고 우리에게 내복 하나씩을 사줄 때 얼마나 기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내복 사드렸다면서?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사왔지. 빨리 입어봐요. 어서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찌나 대견스럽고 예쁘던지 벌써 우리 딸이 이렇게나 컸구나.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죠. 정말 이런 행복이 오래오래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민이가 32살 성인이 되던 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쿵 하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민아, 어서 구급차 119 불러, 얼른! 남편은 화장실에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바로 간경화였어요. 남편분, 지금으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간이식 방법밖에 없어요. 네? 뭐라고요?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유감입니다. 먼저 간이식 공여자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수밖에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뭐 했어? 작년에 건강검진 받지 않았어? 그런데 간경화라니. 그러게,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건데. 당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전 누구보다 힘이 들 남편에게 원망의 눈빛으로 쏘아붙였어요. 솔직히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이 현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내 몸 하나 관리를 못했네. 소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 용서해줘. 남편의 증상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빼내고 차오르기를 반복했고 이뇨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했지만 결국 한 번은 소변이 나오지 않기까지 이르러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1년간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그때 당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스크 시구. 그게 터지면서 사업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죠. 은행에서의 빚독촉이 심해졌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국 모든 빚을 갚기 위해 허름한 지하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푸세식으로 된 화장실은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야 있었죠.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미안해, 소민아.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다 큰 나이에 널 이런 집에 살게 해서.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요. 이제부턴 제가 직장 열심히 다녀서 빨리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제 아빠를 닮아서 말하는 것도 어찌나 예쁜지. 제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죠. 그렇게 일을 그만뒀던 저는 70의 나이에 다시 식당 일을, 딸아이는 새로 취업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남편을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쥐꼬리만한 식당 월급과 작은 중소기업에 이제 막 신입으로 입사한 딸아이의 월급을 합쳐봤자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과 남편의 병원비까지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또한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딸아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조차 임시방편에 불과할 정도로 빚은 거대해졌습니다.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빚더미 위에 앉았던 우리들은 더 큰 빚더미의 정상에 올라앉았어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한 남편과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소민아.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엄마. 어쩔 수 없었잖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하는 소민이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쓸 수 있는 일이 정말 더는 없었거든요. 소민이의 월급은 받는 족족 차압을 당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날이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는 남편을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쓸모도 없이 계속 살아있어서 집안에 이렇게 짐만 되고.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전에 제가 백혈병에 걸렸을 땐 제가 짐이었단 말씀이세요? 쓸데없이 살아있어서? 아니, 소민아, 내 말은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듣는 저랑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장서서 대신해준 천사 같은 내 딸 소민이가 그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딸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나눠서가 아닌 한 번에 몰려온다고 악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소민이가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덤덤하게 퇴사 이야기를 꺼내던 소민이는 돌연 참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민이를 달랬어요. 울지 말거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소민이는 애써 떨어지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닦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찼어요. 살다 살다 이런 유튜브 사연이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직장 상사의 갑질이 내 딸에게 일어나다니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따져 물어야겠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니?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저도 억울하다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미 그 부장이 손을 다 써놓은 뒤더라고요. 사장도 부장 편이에요.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정말이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더욱 속상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런 빚은 또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똑똑, 안에 누구 계십니까? 웬 젊은 남자 목소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 초인종도 없었거든요. 이 집을 아는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었기에 저는 의문스럽게 물었죠. 누구시죠? 여기가 김순자 씨 댁 맞으신가요? 전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요새 하도 악재가 겹쳐서 일어난지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덜컥 문을 열어줬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겁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문 밖의 남자의 소름 돋는 정체를 알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태영이요. 기억 안 나세요? 예전 소아암 병동에서 아주머니께서 살려주셨던 그 5살 태영이요. 저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꼬마였던 태영이가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훤칠한 청년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어요. 아니, 네가 그 어렸던 태영이란 말이야? 오메,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 치료는 잘 됐고, 완치는 된 거니?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휴, 이렇게 반가울 때가. 그래, 네 엄마는 결혼은 했고, 취직은 했어?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태영이의 두 팔을 꼭 잡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씩이요. 대답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유, 참, 그렇지. 그래, 일단 누추하지만 들어와. 여기 앉아. 내 정신 좀 봐. 여보, 어릴 적 우리가 도와줬던 남자아이 기억나요? 그 애가 찾아왔어. 여기 좀 내다 봐봐요. 너무 좋다. 네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해. 저의 지나친 호들갑에 방에 거동이 불편해 방 안에 누워만 있던 남편도 방문 사이로 겨우 고개를 내밀고는 이내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화난 남편의 얼굴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자네가 그 아이란 말이야? 건강해졌구먼. 정말 잘 됐네. 잘 됐어. 소민아, 너도 기억하지? 왜 같이 입원해 있던 태영이? 저는 뒤를 돌아보며 소민이를 불렀어요. 뒤쪽 거실에 누워있던 소민이도 제 야단법석에 놀라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태영이? 이야, 소민이 오랜만이네. 너 진짜 어릴 때 그대로 자랐구나? 머리가 긴 것만 빼고 말이야. 너도 뭐, 너도 머리 많이 길었네. 희미했지만 소민이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어요. 그리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와 태영이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와 함께 자리했죠. 태영이 한 명으로 인해 정말 오랜만에 가족 세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고? 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영이 엄마의 소식을 물었지만 태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머리가 띵하니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셨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엔 잠든 사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런,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 네 어머니 분명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셨다. 내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휴, 왜 하늘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원. 그래, 그건 그렇고. 아니, 대체 우릴 어떻게 찾아왔어? 사실
어머니가 생전에 아주머니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어요. 찾아서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모르고 저는 사업 때문에 바쁘답시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를 했었는데 장롱 속에 고이 간직돼 있는 낡은 상자를 하나 찾았어요. 그걸 열어봤더니 글쎄 30년 전 병원에서 아주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찍은 사진들, 소민이와 방긋 웃고 있는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것뿐 아니라 아주머니 집 전화번호, 주소, 또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었고요. 늦었지만 아주머니를 찾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도 저희 어머니 넷이서 찍은 사진 기억하시죠?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그럼 기억하고 말고.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다니. 나도 벌써 이렇게 늙었어. 맞아요. 저도 소민이가 퇴원한 후 1년 뒤에 퇴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완치가 됐고요. 어머니 말씀이 퇴원 후 사는 게 바빠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니 전화번호도 바뀌고 적어주신 주소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오래전에 우리도 이사를 갔거든. 그리고 그때 전화번호도 바뀌었지. 저는 반 지하에서 다시 이사를 가던 그 당시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땐 빚을 갚느라 힘들긴 했어도 우리 세 사람 참 화목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올해 제 사업에 슬슬 여유가 생겨서 그제 아주머니를 찾아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수소문을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돈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주머니께도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하긴 못 만나고 간 태영 엄마가 참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 좋다. 제 말에 태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태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우리 가족에겐 단비와도 같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아주머니 댁 사정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태영이 네가 잘 커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은 거야. 아주머니, 이래봬도 저 벤처 사업으로 꽤 성공했어요. 얼마 전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인터뷰도 했는걸요. 대개 남은 빚 부디 제가 갚아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들었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공여자를 찾기 전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태영아, 우리는 뭘 바라고 그때 널 도와준 게 아니야. 물론 우리 사정이 지금 딱한 건 맞다만 그렇게 과한 도움을 너에게 받을 수는 30년 전 두 분께선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까지 생판 남인 저를 살려주셨어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성공을 하긴커녕 지금 살아있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땐 두 분 마음대로 절 살려주셨으니 이젠 제가 두 분을 돕고 싶은 만큼 돕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재차 거절을 하고 싶은데 당장 막막한 현실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목숨 또한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의 부탁에도 제가 망설이는 듯하자 태영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소민이를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마침 인사총무팀의 비서 한 명이 퇴사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소민이가 저희 회사에 와준다면 제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 소민이 취업까지 시켜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매일같이 어두워져만 가는 소민이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이런 고마운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소민이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태영아, 무슨 소리야? 난 자신이 없어. 그 전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암튼 너네 회사 다닐 만한 그릇이 못 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네 회사에 들어갔다간 태영이 너한테 피해만 주게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소민아. 나 사실 너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억울하게 퇴사 당하기 전까지 너 회사에서 꽤 인정받았다며. 우린 아직 커가고 있는 회사라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많은 업무들을 요구하고 있어. 총무일까지 할 수 있는 비서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인재야. 그러니까 와서 나 좀, 우리 회사 좀 도와줘라. 어? 야, 어릴 때 생사를 같이 넘나든 사이인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태영이는 소민이를 차분히 설득했어요. 그것도 무작정이 아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들로요. 소민이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회사 대표가 네 소꿉친구인데. 태영이는 소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기적에 마냥 좋아하던 것도 잠시 고개를 돌린 저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때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도운 그 아이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하니 이제 저 사람도 마음의 짐을 죄책감을 좀 덜겠거니 싶어 괜스레 더욱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되었나 싶어 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그렇게 소민이는 태영이의 회사로, 남편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런 집에 살게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태영이의 고집에 결국 우리 가족은 반 지하방에서 태영이가 구해준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기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입원해 있던 남편에게 긴 대기 시간 끝에 드디어 기적처럼 공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심장이 다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제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버텨줘서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내 손을 살포시 잡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1분이 1시간 같다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간절한 저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남편은 몇 시간의 수술 끝에 무사히 이식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남편이 퇴원하던 날 퇴원을 축하하자며 저희 집에 모인 소민이와 태영이가 손을 꼭 붙들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태영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라고? 저 소민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소민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아버님, 부디 허락해 주셔서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제겐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아니, 언제 니네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아니, 이것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수민이가 몸담고 있던 부서가 태영이랑 부딪힐 일이 많다고 하더니 그새 둘이 눈이 맞아 어느새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물론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태영이는 이미 우리 가족인걸요. 그렇게 30년 전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려운 건 없는지 마냥 걱정만 앞선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사위와 딸은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봉사도 다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취미 생활도 즐기며 마치 맛스러운 김밥처럼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저는 애미로서 이렇게만 살아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아, 그리고 한 달 전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우리 딸 수민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지 뭐예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예쁜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를 처음 안을 때 얼마나 떨리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 나이 70 넘어 이렇게 웃는 날만 있다니 역시 하늘은 저를 아직 버리지 않았나 봐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남을 위해 베풀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겪고 나니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가요? 제가 베푼 복을 저 대신 누군가 어디선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것대로 참 근사한 일이겠죠.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 튜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영상으로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바로 30년 전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분, 태영이 엄마에게요. 태영 엄마, 아니 사돈,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어요. 보다시피 30년 전 병모아 싸운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서 둘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사돈도 기쁘지요? 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 태영이 잘 지켜줄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푹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사돈 보고 싶네요. 남은 인생 자식들과 잘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사위 보내줘서 정말, 정말로 고맙습니다.